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한 편의 영상이 영국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중국 민간 기업이 후원한 영국인 유튜버가 카메라 앞에서 끝내 분노를 터뜨린 겁니다. 중국의 현실을 담은 그 영상은 모두를 경악에 빠뜨리며 상하이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뒤 그 유튜버가 한국에 와서 아주 충격적인 말을 남깁니다. 이러니 한국에 오고 싶을 수밖에 없죠. 한국에서 마주친 한 사건이 모든 걸 뒤바꿨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시작합니다. 저는 영국 브리스톨에서 활동하는 여행 유튜버 이든 롤린스입니다. 구독자 87만 명과 함께 세계 곳곳의 진짜 모습을 담아온 지 벌써 6년째였죠. 케냐의 마사이족 마을에서 일주일을 지내기도 했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로 몽골까지 가는 여정도 담았습니다. 제 채널의 슬로건은 필터 없는 세상이었죠. 관광지의 화려함보다는 그 뒤편의 일상을, 포장된 미소보다는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으려 노력해왔습니다. 그런 제게 어느 날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상하이에 본사를 둔 햇빛 투어링이라는 관광 미디어 회사였죠. 왕복 항공료는 비즈니스석, 5성급 호텔 7박, 전용 차량과 가이드, 심지어 1일 활동비 $500까지 지원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중국은 제가 늘 궁금해하던 나라였습니다. 14억 인구가 만들어내는 역동성,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도시의 모습, 그리고 서구 미디어가 끊임없이 전하는 부정적인 뉴스들. 과연 그 거대한 나라의 진짜 모습은 어떨까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중국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BBC에서 방영하는 다큐멘터리는 늘 회색빛 하늘과 마스크를 쓴 사람들, 검열과 통제를 다뤘죠. 하지만 대학에서 만난 중국인 친구 웨이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깨끗한 지하철, 안전한 밤거리, 모바일로 모든 걸 해결하는 편리한 일상. 무엇이 진실일까요? 이번이 바로 그 답을 찾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펼친 순간 불편한 기분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A사 용지 12장에 달하는 계약서 중 절반이 촬영 제한 사항이었죠. 부정적 정황 촬영 금지, 혼잡하거나 무질서한 지역 촬영 불가, 낙후된 시설 노출 금지, 사전 승인 없는 인터뷰 금지, 편집본 사전 검수 필수. 이게 여행 촬영 계약인지 국가 홍보 영상 계약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제 파트너이자 편집자인 리사 펜트는 계약서를 읽자마자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습니다. 이든 이거 봐. 여기 8조 사망의 최종 편집권은 햇빛 투어링이 보유한다고 되어 있어. 내가 찍은 영상을 그들이 마음대로 자를 수 있다는 거야. 리사는 숫자와 계약에 예민한 성격이었죠. 옥스퍼드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뒤 영상 편집자가 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든 이건 함정이야. 내가 평소 추구하는 있는 그대로의 여행과는 정반대잖아. 그들은 내 구독자 수와 영향력만 이용하려는 거야. 리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래서 더 가보고 싶어졌죠. 무엇을 그토록 숨기려 하는지, 왜 이런 조건들을 달아야 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진짜 중국을 볼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상하이 푸동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일반 승객들과 분리됐죠. 다른 사람들이 입국 심사대로 향할 때 저희는 특별 안내라고 적힌 표지를 든 직원을 따라 별도의 통로로 이동했습니다. 통로 벽면에는 아름다운 중국, 혁신의 상하이라는 선전 포스터가 가득했지만 정작 창밖으로 보이는 활주로는 짙은 스모그에 쌓여 있었죠. 개별 안내구역에 도착하자 3명의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희 카메라 가방을 하나하나 열어 장비를 확인했죠. 드론을 보자 한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드론은 공항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출국 때 돌려드리겠습니다. 사케이 카메라를 꺼내자 또 다른 직원이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이 장비로 촬영 가능한 장소 목록입니다. 반드시 준수해주세요. 공항을 나서는 순간 상하이의 첫인상이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고층 빌딩들이 안개 속에 솟아 있었고 도로는 놀라울 정도로 넓고 깨끗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평일 오후인데도 거리에 사람이 거의 없었고 가끔 보이는 행인들도 빠른 걸음으로 목적지를 향해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런던이나 뉴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리의 활기, 노점상들의 호객 소리, 관광객들의 웃음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죠.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가이드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상하이는 인구 2,400만의 국제도시입니다. GDP는 숫자와 통계가 쏟아졌지만 제 눈은 창밖에 고정돼 있었죠. 신호등마다 설치된 감시 카메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 그리고 모든 건물 입구에 서 있는 보안 요원들. 리사가 제 손을 살짝 쥐었습니다. 그녀도 같은 걸 보고 있었던 거죠.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로비는 대리석과 크리스털로 화려하게 장식됐지만 입구에는 금속 탐지기가 설치돼 있었죠. 체크인을 하는 동안 매니저 한위가 다가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완벽한 영어로 인사했지만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죠. 이든 씨, 환영합니다. 촬영 관련해서 몇 가지 안내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로비에 화려한 샹들리에를 찍으려고 카메라를 꺼내자 한위가 거의 달려오다시피 했습니다. 손으로 렌즈를 가리며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죠. 죄송합니다만 호텔 내부는 외국인 촬영 금지 구역입니다. 5성급 호텔 로비가 촬영 금지라니요. 저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왜죠? 이렇게 아름다운데. 한위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리사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든, 이 나라는 뭔가를 숨기는데 너무 익숙한 것 같아. 호텔 로비도 못 찍게 하다니. 엘리베이터 안에도 CCTV가 있었고 우리의 대화가 녹음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3층 객실에서 바라본 상하이의 야경은 숨막히게 아름다웠습니다. 동방명주 타워가 형형색색의 빛을 내뿜고 있었고 황푸강 양쪽으로 늘어선 빌딩들이 빛의 향연을 펼치고 있었죠. 하지만 저 화려함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왜 그들은 이 아름다운 도시의 일상을 보여주기를 꺼려할까요? 호텔방에서 짐을 풀면서 다음날 일정표를 확인했습니다. 와이탄, 난징루, 예원, 신천지. 모두 대표적인 관광지였죠. 제가 요청했던 재래시장이나 주택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리사가 일정표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든, 이건 상하이 투어가 아니라 상하이 쇼야.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는 거지. 밤늦도록 리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앉아 노트북으로 다른 유튜버들의 중국 영상을 찾아봤죠. 놀랍게도 대부분 비슷한 장소, 비슷한 앵글의 영상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처럼요. 리사가 말했습니다. 이든, 우리가 여기 온 이유를 잊지 말자. 우린 광고 모델이 아니라 여행 유튜버야.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 네온 사인이 방안을 비추고 있었고 어디선가 들리는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렸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유튜버란 무엇인가? 수백만 조회수와 광고 수익을 위해 진실을 포기해야 하는가? 아니면 구독자들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불편한 진실이라도 전해야 하는가? 제 채널을 시작할 때의 초심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자. 그것이 제가 유튜버가 된 이유였고 87만 명이 저를 믿고 구독하는 이유였죠. 내일부터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중국과 제가 보고 싶은 중국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본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할 것입니다. 그것이 유튜버이든 롤린스의 방식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7시 로비에서 가이드를 만났습니다. 주야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20대 중반의 밝은 인상이었지만 어딘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안녕하세요, 이든 씨.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립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그녀의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호텔을 나서자마자 상하이의 아침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출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죠. 자전거 공유 서비스가 즐비했지만 이용하는 사람은 드물었고 대부분 지하철역으로 빠른 걸음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들자 주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에이든 씨, 여기서는... 잠시만요. 그녀는 주위를 둘러본 후 조용히 말했죠. 길거리 촬영은 사전 신고가 필요해요. 첫 목적지는 와이탄이었습니다. 황푸 강변의 이 유명한 관광지는 상하이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죠. 하지만 가는 길이 이상했습니다. 주야는 큰 길을 피해 계속 돌아갔고 제가 흥미롭게 바라본 골목시장을 지날 때는 거의 뛰다시피 했습니다. 저기 시장 좀 들어가 봐도 될까요?
제 질문에 주야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저곳은 외국인 출입이 제한된 구역이에요. 시장 입구에서 본 광경은 제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좁은 골목에 빼곡히 들어선 노점들, 과일과 채소를 흥정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곳곳에서 피어오르는 음식 냄새. 이것이야말로 진짜 상하이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지만 주야는 제 팔을 잡고 재촉했습니다. 빨리 가요.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와이탄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강변의 노숙자를 향해 카메라를 돌리려는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보안 요원이 가로막았죠. 촬영 금지. 주야가 황급히 중국어로 무언가 설명했지만 보안 요원은 단호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정해진 포토존에서만 촬영할 수 있었죠. 더 놀라운 건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관광객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자 대부분 손사래를 치며 피했습니다. 겨우 응한 한 중년 남성도 상하이는 아름답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죠. 카메라가 꺼지자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미안합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들어간 식당에서 더욱 기묘한 경험을 했습니다. 상하이 전통 요리 전문점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었지만 내부는 마치 세트장 같았죠. 종업원들의 미소가 부자연스러웠고 다른 손님들도 우리를 의식하는 듯 했습니다. 사장인 저우란이 직접 나와 인사했습니다. 유명한 유튜버가 오셨다고 들었어요. 최고의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마자 저우란의 연출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제 드셔보세요. 뜨겁지 않으니까 바로 드셔도 됩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요리를 보며 저는 의아했죠. 그가 계속했습니다. 카메라에 대고 맛있다 하고 크게 말씀해주세요. 엄지척도 해주시고요. 리사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죠. 저희는 솔직한 리뷰를 합니다. 제가 정중히 거절하자 저우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솔직한 리뷰. 그런 건 여기서 필요 없어요. 당신들이 원하는 건 조회수고 우리가 원하는 건 홍보예요. 서로 윈윈하는 거죠. 그는 테이블을 툭 치며 말했습니다. 이 음식이 맛없다고 해보세요. 당신 영상은 중국에서 차단될 겁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주야가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이런 건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식당도 호텔도 심지어 제가 다니는 회사도요.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전 그냥 가이드일 뿐이에요. 하지만 제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오후에는 난징루 쇼핑거리로 이동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명품 매장들이 즐비한 이곳은 확실히 촬영하기 좋은 장소였죠. 하지만 여기서도 보이지 않는 통제는 계속됐습니다. 제가 구걸하는 노인을 향해 카메라를 들자 주야가 거의 뛰어와 막았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경찰 2명이 그 노인에게 다가가 어디론가 데려가는 것이었죠. 노인은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은 못 본 척 지나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카메라를 들었지만 주야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제발 우리 모두를 위해 그만두세요. 예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제가 차창 밖 풍경을 촬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중년 남성이 휴대폰을 들고 제 쪽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신호등에 멈출 때마다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행동을 했죠. 주야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저를 찍는 거죠?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신고. 일 거예요. 신고요? 제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주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외국인이 허가받지 않은 촬영을 하면 시민들이 신고하도록 교육받아요. 포상금도 나온다고 들었어요. 리사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감시 시스템인 거네요. 예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전통 중국 정원의 아름다움을 담기에는 완벽한 시간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도 촬영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정해진 루트, 정해진 앵글, 정해진 시간. 마치 놀이공원의 라이드를 타는 것 같았습니다. 정원을 거닐며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곳의 아름다움은 진짜였지만 그 아름다움을 즐기는 방식은 철저히 통제되고 있었죠. 연못에 비친 누각의 모습은 황홀했지만
그 앞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신천지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상하이의 현대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소죠. 세련된 카페와 레스토랑이 즐비하고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거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CCTV가 사각지대 없이 설치되어 있었고 곳곳에 사복 경찰로 보이는 사람들이 서 있었죠. 카페에서 잠시 쉬며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리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든 우리가 본 건 상하이가 아니야. 상하이라는 무대 위의 공연이지.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시,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었죠. 주야가 우리를 호텔로 데려다주며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든 씨, 리사 씨. 오늘 못 보여드린 게 많아서 죄송해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선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녀의 눈에는 체념과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후 저는 오늘 촬영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화려한 거리, 맛있는 음식. 하지만 정작 상하이의 진짜 모습,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카메라가 포착한 것은 껍데기뿐이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무엇을 보게 될까요? 아니, 무엇을 보도록 허락받을까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네온 사인이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이 오히려 더 깊은 어둠을 만들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4시 50분. 깊은 잠에 빠져있던 저는 요란한 초인종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꿈인가 싶었지만 계속되는 소리에 리사도 일어났죠. 문을 열자 민박 직원 2명이 긴박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건물 전체 긴급 설비 점검입니다. 30분 내로 방을 비워주세요. 새벽에 갑작스런 퇴실 통보라니요. 제가 카메라를 들자 직원이 거의 달려들다시피 렌즈를 막았습니다. 촬영 절대 금지입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죠. 리사가 속삭였습니다. 이건 점검이 아니야.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어. 복도에는 우리만 나와 있었고 CCTV가 우리의 움직임을 따라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이미 햇빛 투어링 직원들이 검은 밴과 함께 대기하고 있었죠. 긴급 일정 변경입니다. 오늘 촬영은 모두 취소됐습니다. 차 안에서 조용히 휴대폰 녹음을 켰습니다. 직원들의 중국어 대화에서 컨트롤, 포러너, 리포트 같은 단어들이 들렸죠. 주야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나 봐요. 어제 촬영에 문제가 될 만한 게 있었대요. 새 숙소로 이동한 후 그날 오후 촬영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부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동행했죠. 상하이 박물관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고대 유물을 촬영하고 있을 때 한 관람객이 다가와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순간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동행하던 관계자가 재빨리 끼어들어 그 사람을 데려갔고 주야는 당황한 표정으로 허가받지 않은 인터뷰는 금지예요 라고 말했죠. 그 관람객은 돌아보지도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들른 식당에서도 이상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우리 테이블 주변에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고 곧 빈 테이블들로 둘러싸였죠. 종업원들은 우리만 특별히 신경 쓰며 계속 음식이 맛있냐고 물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식사가 아니라 연출된 무대 같았죠. 가장 충격적인 건 다음 날 있었습니다. 상하이 외곽의 전통 마을을 방문했을 때였죠. 마을 입구에는 모범 관광 마을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주민들은 모두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의상 태그가 그대로 붙어 있었고 어떤 할머니는 하이힐을 신고 계셨죠. 제가 진짜 주민의 일상을 찍으려 하자 마을 이장이 나타났습니다. 정해진 구역만 촬영 가능합니다. 저쪽 전통 공연을 찍으세요. 공연장으로 가보니 관광객은 우리뿐이었고 공연자들은 텅 빈 객석을 향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한 공연자가 담배를 피우러 나왔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죠. 뭘 원하시죠? 리사가 그냥 대화하고 싶어요라고 하자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대화요? 여기서 진짜 대화는 없어요. 모든 게 각본이니까. 돌아오는 길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화장실을 가려는데 직원이 막았습니다. 외국인은 2층 화장실을 이용하세요.
2층으로 올라가니 놀랍게도 호텔 수준의 깨끗한 화장실이 있었죠. 하지만 창밖으로 본 1층 화장실 앞은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리사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만 보여주려 해. 하지만 그게 오히려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증거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화려한 2층과 붐비는 1층의 대비가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죠. 숙소로 돌아온 후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햇빛 투어링에서 보낸 것이었죠. 오늘 촬영분 중 다음 장면은 반드시 삭제하세요라는 제목 아래 상세한 타임코드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물관 관람객, 빈 공연장, 휴게소 줄. 그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모든 순간들이었죠. 그날 밤 리사와 함께 상하이의 야경이 보이는 발코니에 앉았습니다. 화려한 불빛들이 도시를 수놓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빛들이 무엇을 감추기 위한 것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내일 한국 가는 게 기다려져. 리사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루가 더 남아 있었죠. 마지막 날엔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적어도 이제는 그들의 방식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감추고 싶은 것은 철저히 감추는. 그것이 우리가 경험한 중국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부터 무언가 달랐습니다. 비행기가 게이트에 도착하자 승무원이 안내방송을 했죠. 고객 여러분,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단순한 인사말이었지만 중국에서의 긴장된 시간을 보낸 우리에게는 특별하게 들렸습니다. 입국장으로 향하는 통로는 넓고 밝았습니다. 벽면에는 한국의 사계절을 담은 대형 LED 스크린이 있었고 바닥에는 여러 언어로 된 안내 표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었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직원들의 태도였습니다. 길을 헤매고 있는 우리를 본 안내 직원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도와드릴까요? 이름표에는 한결이라고 적혀 있었죠. 완벽한 영어로 입국 절차를 설명해주는 그의 표정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중국에서처럼 감시하거나 통제하려는 느낌이 전혀 없었죠. 입국 심사대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줄이 길어지면 즉시 추가 창구가 열렸고 직원들이 대기 시간을 안내해줬죠. 제 차례가 되어 여권을 제출했을 때 심사관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유튜버시군요. 한국에서 좋은 영상 많이 찍으세요. 어떻게 아셨냐고 묻자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입국 신고서에 직업란에 쓰셨잖아요. 한국 많이 소개해주세요. 단순한 대화였지만 감시받던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여기서는 유튜버라는 직업이 환영받는 느낌이었죠. 수화물을 찾는 곳에서 작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제 캐리어가 다른 짐들에 파묻혀 있었는데 한 공항 직원이 직접 들어올려 제게 건네줬죠. 무거우시죠? 조심해서 가세요. 리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와, 여기 직원들은 정말 친절하네. 세관을 통과한 후 도착장으로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혼잡하지 않았죠. 바닥에는 대기구역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중국 공항의 무질서와는 확연히 달랐죠. 교통카드를 구입하려고 매표소에 갔을 때였습니다. 복잡한 요금 체계를 보고 망설이고 있는데 뒤에 줄을 선 대학생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인이세요? 도와드릴까요? 민서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친절하게 설명해줬죠. 여기서 티머니 카드 사시면 지하철이랑 버스 다 되고요. 이 버튼 누르면 수수료 아낄 수 있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선로 주변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역마다 정확한 시간에 정차했죠. 차 내 안내방송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나왔는데 각 언어의 발음이 정확했습니다. 리사가 감탄했습니다. 이든 여기는 시스템이 살아있어. 중국처럼 사람이 통제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있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규칙이 있지만 그것이 억압적이지 않고 모두의 편의를 위한 것임이 분명했죠.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또 하나의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거대한 역사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충돌이나 혼잡은 없었죠. 에스컬레이터에서는 모두가 자연스럽게 우측에 서 있었고 급한 사람들을 위해 좌측을 비워뒀습니다. 숙소로 가는 택시를 탔을 때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사님이 미터기를 켜는 것을 확인시켜주며 말했죠. 명동까지 대략 15분 걸립니다. 교통 상황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예상 시간과 요금을 미리 알려주는 투명함이 좋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기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 처음이세요? 아니요, 두 번째인데 촬영하러 왔어요. 아, 그러세요? 어디 찍으실 건데요? 자연스러운 대화였죠. 감시받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관심에서 우러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체크인할 때도 달랐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웃으며 맞아줬고 와이파이 비밀번호와 주변 맛집 정보를 친절하게 알려줬죠. 근처에 24시간 편의점도 있고 새벽에도 안전하게 다니실 수 있어요. 짐을 풀고 잠시 쉰 후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숙소 근처의 작은 식당에 들어갔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죠. 어서 오세요. 영어 메뉴판 필요하세요? 우리가 한국어 메뉴판으로 괜찮다고 하자 아이고 한국말 잘하시네. 라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손님들은 각자의 식사를 즐기고 있었고 누구도 우리를 특별하게 쳐다보지 않았죠. 외국인이라고 특별 대우를 하는 것도 감시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손님 중 하나였죠. 김치찌개가 나왔을 때 사장님이 직접 가져다 주시며 말했습니다. 처음 드시는 거면 좀 매우실 수 있어요. 맛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진심 어린 배려였죠. 중국 식당에서처럼 연출된 친절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관심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신용카드가 잠시 오류가 났습니다. 중국이었다면 큰 문제가 됐을 텐데 사장님은 웃으며 가끔 그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라고 하셨죠. 결국 현금으로 계산했는데 거스름 돈을 정확히 돌려주시며 맛있게 드셨어요? 또 오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는데도 밝게 불이 켜져 있었고 알바생은 졸린 기색 없이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물건을 고르는 동안 전혀 부담을 주지 않았고 계산할 때 봉투가 필요한지 친절하게 물어봤습니다. 거리는 새벽인데도 안전한 느낌이었습니다. CCTV가 있긴 했지만 중국처럼 압박감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안심이 됐죠. 몇몇 사람들이 조깅을 하고 있었고 늦은 귀가를 하는 직장인들도 보였습니다. 모두가 자유롭게 자신의 일상을 살고 있었죠. 숙소에 돌아와 리사와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에이든, 여기는 정말 다르다. 사람들이 진짜 친절해. 리사의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친절이 강요된 게 아니라 자연스럽다는 거야.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중국의 야경만큼 화려하진 않았지만 더 따뜻하고 편안해 보였죠. 내일부터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한국에서의 시간이 기대됐습니다. 카메라를 자유롭게 들 수 있고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고 있는 그대로를 담을 수 있는 곳. 유튜버에게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 있을까요? 내일은 어떤 이야기들을 만나게 될지, 진짜 서울의 모습을 담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서울의 출근 풍경을 담으러 나갔습니다. 7시 30분,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중국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서두르면서도 질서가 있었고 붐비면서도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 출근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었지만 새치기 하는 사람은 없었죠. 에스컬레이터에서는 모두가 우측에 서서 좌측 급행로를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규칙이었죠. 플랫폼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열차가 도착하자 사람들이 문 양옆으로 갈라서서 내리는 사람을 먼저 기다렸죠.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타려는 사람과 내리려는 사람이 뒤엉켜 혼란스러웠거든요. 지하철 안은 만원이었지만 이상하게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공간을 최대한 배려했고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도 없었죠. 한 할머니가 탔을 때 여러 명이 동시에 자리를 양보하려 일어났습니다. 결국 할머니와 가장 가까운 청년이 자리를 내어드렸죠. 광화문역에서 내려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은 궁궐의 모습을 담으려는데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순간 중국에서의 기억이 떠올라 긴장했죠. 하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출 사진 찍으시려고요? 저쪽 각도가 더 좋아요. 8시 30분쯤이면 빛이 가장 예쁩니다. 도움을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감시가 아니라 안내였죠.
그가 알려준 자리에서 찍은 사진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떠나려 할 때 그가 덧붙였습니다. 유튜브 하시나 봐요? 우리 궁궐 예쁘게 찍어주세요. 종로의 한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한빈로 시장이라는 이름의 이곳은 60년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시장이었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활기찬 상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싱싱한 채소 있어요. 채소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게 주인 박말순 할머니는 70대로 보였는데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하고 있었죠. 제가 브로콜리를 들어보자 할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그거 오늘 새벽에 온 거예요. 아주 싱싱해요. 가격을 묻자 할머니는 저울에 올려놓고 정확히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정확히 500g. 3,000원이에요. 중국 시장에서는 저울을 가리거나 빠르게 움직여 제대로 볼 수 없었는데 여기서는 투명했습니다. 계산하면서 카드를 냈는데 실수로 3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할머니가 당황하며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시더니 즉시 취소하고 다시 결제하셨죠. 미안해요. 기계가 익숙하지 않아서. 여기 영수증이고 취소 영수증도 드릴게요. 옆 가게 과일 장수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30년째 장사하시는데 한 번도 손님 돈 잘못 받은 적이 없어요. 그게 자랑이시거든. 할머니가 쑥스러워하며 장사는 신용이 생명이지. 한 번 신용 잃으면 끝이야. 시장을 둘러보며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좁은 골목이지만 쓰레기가 없었고 진열대는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죠. 생선 가게에서도 비린내가 심하지 않았습니다. 한 상인에게 비결을 묻자 매일 새벽에 다 같이 청소해요. 깨끗해야 손님도 오고 우리도 기분 좋죠.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시장 안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원조 칼국수라는 간판이 정겨웠죠. 주인 아주머니가 메뉴판을 가져오며 처음 오셨나 봐요. 우리 집은 멸치 육수가 진짜예요라고 자랑하셨습니다. 칼국수를 기다리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많았는데 주인과 자연스럽게 안부를 주고받았죠. 아드님은 잘 지내? 덕분에 잘 있어요. 진짜 이웃 같은 대화였습니다. 중국 식당의 경직된 분위기와는 천지 차이였죠. 음식이 나왔을 때 양에 놀랐습니다. 가격은 6,000원인데 면이 수북했죠. 옆 테이블 아저씨가 여기는 양이 푸짐해서 유명해요. 맛도 좋고라며 친근하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식사 후 계산하려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커피는 서비스예요. 식후에 한잔 하세요라며 자판기 커피를 주셨습니다. 작은 정성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죠. 나가면서 잘 먹었습니다라고 인사하자 또 오세요. 라는 밝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오후에는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 조심스러웠죠. 그런데 골목 입구에 재미있는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조용히 구경해주세요. 좁은 골목을 걸으며 한옥의 아름다움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한 집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대문이 열리며 할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순간 혼날 줄 알았는데 외국에서 오셨나? 이쪽에서 찍으면 첨화선이 더 잘 나와요라며 조언해 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할아버지는 3대째 이곳에 사신다고 했습니다. 관광객들 때문에 불편하지 않으세요? 라고 묻자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는 익숙해요. 우리 동네를 알리는 것도 좋은 일이죠. 다만 예의는 지켜주면 좋겠어요. 저녁 무렵 남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케이블카를 타려는데 줄이 꽤 길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새치기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원이 대기 시간은 약 30분입니다 라고 안내하자 모두가 차분히 기다렸죠.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옆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영국에서 왔어요. 와, 멀리서 오셨네요. 서울 구경 많이 하세요. 경계심 없는 순수한 관심이었죠. 남산 정상에서 서울의 야경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도시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죠. 신뢰, 배려, 질서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시스템이요. 하산하면서 리사가 말했습니다. 이든 오늘 하루 종일 카메라를 들고 다녔는데 아무도 막지 않았어. 오히려 도와주려고 했지.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카메라가 위협이 아니라 소통의 도구였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흥미로운 광경을 봤습니다.
한 외국인이 길을 물어보자 주변의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도우려 했죠. 영어가 서툰 아주머니는 몸짓 발짓으로 설명하고 대학생은 휴대폰 지도를 보여주며 안내했습니다. 늦은 밤 편의점에 들렀을 때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새벽 2시인데도 직원은 친절했고 만취한 손님이 들어왔을 때도 차분하게 응대했죠. 택시 불러드릴까요? 라며 걱정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숙소에 돌아와 하루를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서울의 매력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일상 속에 녹아있는 시스템과 문화였다고요.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그 신뢰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 리사가 노트북에 메모하며 말했습니다. 중국은 통제로 질서를 만들려 했지만 한국은 신뢰로 질서를 만들었네. 정확한 관찰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요? 기대가 됐습니다. 서울에서의 촬영을 마치고 돌아온 후 저는 편집실에 틀어박혔습니다. 두 대의 모니터 앞에서 고민에 빠졌죠. 한쪽에는 중국에서 찍은 원본 영상들이, 다른 쪽에는 햇빛 투어링이 요구한 가이드라인이 떠 있었습니다. 리사가 커피를 가져다 주며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뭘 그렇게 고민해? 저는 한숨을 쉬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것 봐. 그들이 삭제하라고 한 장면들이야. 목록은 끝이 없었죠. 새벽 퇴실 장면, 시장 골목, 줄 서 있는 사람들, 심지어 감시 카메라가 우리를 따라 움직이는 장면까지. 검열본을 만들면 쉬워. 제가 시험 삼아 편집해본 버전을 틀었습니다. 화려한 상하이 스카이라인, 깨끗한 거리, 미소 짓는 사람들. 10분짜리 관광 홍보 영상이 완성됐죠. 하지만 그건 제가 본 상하이가 아니었습니다. 리사가 영상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야. 이든 롤린스의 영상이 아니라고. 그녀 말이 맞았습니다. 제 채널의 정체성은 필터 없는 진실인데 이건 온통 필터로 덮여 있었죠. 반대로 사실본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첫 장면은 새벽 4시 50분의 초인종 소리. 당황한 우리의 목소리, 급하게 짐을 싸는 소리, 그리고 제가 몰래 녹음한 오디오까지. 날 것 그대로의 경험이었죠. 편집하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우리를 추적하는 장면, 주야의 불안한 표정, 텅 빈 공연장에서 춤추는 사람들. 개별적으로는 사소해 보였지만 하나로 엮으니 충격적인 그림이 완성됐죠. 이것이 우리가 경험한 진짜 중국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과의 대비였습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중국에서는 카메라를 들 때마다 긴장했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먼저 포즈를 취해줬습니다. 통제와 자유의 차이가 극명했죠. 한국 부분을 편집하며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시장 할머니의 투명한 저울, 새벽에도 안전한 거리, 외국인을 먼저 도와주는 사람들. 연출이 아닌 일상의 모습이었죠. 중국에서 그토록 찾았던 진짜가 한국에는 자연스럽게 존재했습니다. 밤을 새워 두 버전을 완성했습니다. 검열본은 상하이 현대의 경이로움이라는 제목으로, 사실본은 중국에서의 진짜 경험, 그들이 숨기고 싶어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을 달았죠. 다음 날 아침 햇빛 투어링과 화상회의가 있었습니다. 팀장 류젠밍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편집은 끝나셨나요? 저는 검열본을 먼저 보여줬죠. 그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완벽합니다. 이런 영상을 원했어요. 하지만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중국이 아닙니다. 제 구독자들은 진실을 기대하고 있어요. 류젠밍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계약은 계약입니다. 리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최종 편집권이라고 되어 있지 조작하라고는 안 써 있어요. 류젠밍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원본을 공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시나요? 비용 환수는 물론이고 법적 조치도 가능합니다. 중국에서의 모든 활동이 제한될 겁니다. 그리고 그가 덧붙였습니다. 다른 중국 기업들과의 협업도 불가능해질 거예요. 우리 업계는 좁습니다. 한번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끝이에요. 화상회의가 끝난 후 저와 리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87만 구독자와의 신뢰냐, 거액의 스폰서십이냐. 쉽지 않은 선택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그 돈이면 1년은 걱정 없이 채널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내 채널을 시작한 이유를 기억해? 리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서. 그녀가 이어 말했습니다. 돈을 위해 그 원칙을 버린다면 우린 더 이상 여행 유튜버가 아니야. 그냥 광고 제작자일 뿐이지. 저는 모니터를 번갈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쪽에는 거짓으로 포장된 10분, 다른 쪽에는 불편하지만 진실한 25분. 구독자들이 제 영상을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화려한 영상미 때문일까요? 아니면 진짜 경험을 공유하기 때문일까요? 리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든, 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곁에 있을 거야.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 한번 타협하면 다음에도 타협하게 돼. 그러다 보면 우리가 누군지도 잊게 될 거야. 밤 11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영상 업로드 페이지로 들어갔죠. 제목은 중국 vs 한국 통제된 환대와 자연스러운 친절. 25분 23초의 사실본이었습니다. 설명란에 이렇게 썼죠. 이 영상은 제가 중국과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압박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전하는 것이 유튜버의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기 전 마지막으로 망설였습니다. 이 선택이 가져올 후폭풍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리사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클릭. 진행률이 올라가는 것을 보며 안도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적어도 거울을 볼 때 부끄럽지 않을 테니까요. 새벽 3시 10분,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죠. 핸드폰 알림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리사가 속삭였습니다. 잘했어, 이든. 우린 우리다운 선택을 한 거야. 다음 날 아침 7시, 핸드폰 진동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화면을 보니 메시지가 200개 넘게 쌓여 있었죠.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햇빛 투어링의 이메일이었습니다. 계약 위반으로 인한 법적 조치 통보라는 제목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예상대로였죠. 모든 비용 환수,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중국 내 모든 활동 금지. 마지막 문장이 특히 차가웠습니다. 당신의 경솔한 행동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리사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든 영상 조회수 봐. 업로드한 지 4시간 만에 50만 뷰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빠른 속도였죠. 댓글은 이미 3,000개가 넘었습니다. 댓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죠. 중국 네티즌들의 공격적인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편향적이다. 중국을 모욕했다. 돈만 받고 배신했다. 하지만 놀라운 건 다른 댓글들이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말하는 유튜버를 찾았네요. 구독 눌렀습니다. 저도 중국 여행 갔다가 비슷한 경험했어요. 용기 있는 영상 감사합니다. 이래서 이든을 좋아해요. 스폰서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는 진정성.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한 중국인이 남긴 댓글이었습니다. 저는 상하이에 사는 중국인입니다. 부끄럽지만 영상의 내용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더 열린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전 10시쯤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영국의 유명 여행 저널리스트 제임스 해리슨이었죠. 이든 씨, 당신의 영상을 봤습니다. 제 칼럼에서 다뤄도 될까요? 유튜버의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칼럼은 그날 오후 가디언지에 실렸습니다. 진실과 돈 사이에서 한 유튜버의 용기 있는 선택이라는 제목이었죠. 칼럼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우리 영상도 함께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의 보복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점심때쯤 변호사를 자처하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합의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최소 2년은 걸릴 테고 비용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리사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영상을 제작했어요. 진실하지 않은 내용을 담으라는 조항은 없었죠. 오후가 되자 놀라운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다른 유튜버들이 우리를 지지하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거죠. 프리트래블러, 월드워커, 리얼전이 같은 대형 여행 채널들이 연대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차이나 인사이더라는 채널이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이 운영하는 채널이었는데 이런 영상을 올렸죠. 이든의 영상은 중국을 공격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중국이 더 나은 나라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정직한 피드백입니다. 48시간 만에 조회수는 300만을 돌파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구독자 수였죠. 이틀 만에 15만 명이 늘어 102만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문제가 닥쳤습니다. 기존 스폰서 두 곳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해왔습니다. 중국 시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였죠. 월 수입의 40%가 한 번에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리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 뜻밖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한 여행사였죠. 안녕하세요. 당신의 정직함에 감명받았습니다. 한국 지방 도시를 소개하는 시리즈를 함께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편집권 간섭은 전혀 없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비슷한 제안이 여러 곳에서 들어왔습니다. 일본 관광청, 대만 문화부, 심지어 뉴질랜드 관광청까지 모두가 있는 그대로를 보여달라는 조건이었죠.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생각지도 못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서울 시민이라고만 되어 있었죠. 이든 씨, 한국에서 불편한 경험 없으셨나요? 그런데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우리도 부족한 점이 많아요. 하지만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또 오세요. 또 다른 메시지는 상하이에 사는 한국인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저는 상하이에서 3년째 일하고 있는데 이든 씨가 겪은 일들이 너무 공감됩니다. 한국이 그리울 때가 많아요. 진실을 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리사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든,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한 것 같아.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전적 손실은 있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을 지켰으니까요. 새벽 1시, 주야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위챗이 아닌 인스타그램으로 온 것이 의미심장했죠. 이든 씨, 영상 봤어요. 제가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대신 말해주셔서. 사실 저도 그만뒀어요. 이제 프리랜서로 일할 거예요. 진짜 중국을 보여주고 싶어요. 언젠가 다시 만나면 좋겠네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영상은 500만 뷰를 넘었고 각국 언론에서 다뤄졌죠. 여행 유튜버의 윤리, 진실과 비즈니스 사이, 소프트 파워의 명암 같은 주제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 고등학생이 보낸 이메일이었습니다. 저는 유튜버가 꾸민 고등학생입니다. 요즘 돈 되는 콘텐츠만 만들어야 하나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든 형 영상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진정성이 가장 큰 무기라는 걸요. 저도 형처럼 되고 싶어요. 리사가 그 메일을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든, 우리가 한 일이 의미가 있었네. 돈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었어. 중국 해피투어링의 소송 협박은 결국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검열 요구가 알려지면서 이미지만 나빠졌죠. 나중에 들은 소식으로는 담당자들이 문책을 받았다고 합니다. 2달 후, 저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검열 없는 아시아라는 제목으로 각국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담는 프로젝트였죠. 첫 편은 당연히 한국이었습니다. 이번엔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소도시들도 둘러볼 계획이었죠. 공항으로 향하며 리사가 말했습니다. 이든, 이제 우린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어. 진실을 말하는 게 우리의 힘이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잃을 뻔했지만 결국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신뢰, 지지, 그리고 계속해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유를요. 그것이 진짜 여행 유튜버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한국관광청에서 보낸 이메일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검열 없는 한국 지방 탐방이라는 제목의 프로젝트였죠. 담당자인 김현수 과장과의 첫 미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든 씨, 우리가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세요. 좋은 것도 부족한 것도요. 그게 진짜 한국이니까. 그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오히려 단점을 지적해 주시면 우리가 개선할 수 있어서 좋아요. 중국과는 정반대의 접근이었습니다. 투명성과 개선 의지가 느껴졌죠. 계약서도 단 2페이지에 불과했습니다. 핵심은 창작의 자유 보장과 상호 존중이었죠. 첫 촬영지는 강원도 정선이었습니다. 폐광 지역이 어떻게 관광지로 변모했는지 보여주는 스토리였죠. 기차를 타고 가는 길, 창밖 풍경이 평화로웠습니다. 리사가 말했습니다. 이든, 이번엔 마음 편히 찍을 수 있겠네.
정선역에 도착하자 군청 직원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를 통제하려 하지 않았죠. 필요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저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을게요. 그리고는 정말로 거리를 두고 우리의 자유로운 촬영을 보장했습니다. 레일바이크를 타고 폐선로를 달리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때 석탄을 실어 나르던 철길이 이제는 관광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죠.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길을 찾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점심은 시장에서 해결했습니다. 곤드레 나물밥을 파는 할머니가 우리를 알아보셨죠. 어머, 유튜브에서 봤어. 중국에서 고생했다며. 그리고는 반찬을 더 챙겨주시며 우리나라 좋은 것만 보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좋은 것만 담지 않았습니다. 폐광으로 인한 인구 감소, 빈집들, 노인들만 남은 마을의 현실도 카메라에 담았죠. 군청 직원에게 이런 장면도 찍어도 되냐고 묻자 그는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알려야 정부 지원도 받고 개선할 수 있어요. 숨긴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니까요. 다음 날은 전라도 순천으로 이동했습니다. 순천만 습지를 촬영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지역 주민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여기가 쓰레기장이었어요. 갈대밭을 안내하던 해설사가 말했습니다. 주민들이 힘을 모아 정화했죠. 이제는 세계적인 생태 관광지가 됐어요. 실패도 있었습니다.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들과의 소통이 어려웠던 적도 있었죠. 카메라를 거부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강요하지 않는 자유가 있었으니까요. 경주에서는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첨성대 앞에서 만난 70대 할아버지였죠. 젊은이, 어디서 왔어? 영국에서 왔다고 하자 놀라워하셨습니다. 멀리서 왔구만. 우리 경주가 그렇게 볼만한가? 할아버지는 직접 만든 지도를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관광지도에는 없는 숨겨진 명소들이 표시되어 있었죠. 여기는 관광객이 안 가는 데인데 진짜 아름다워. 가봐. 그의 추천대로 찾아간 곳은 작은 연못이었습니다. 관광지도 아니었지만 천년된 탑이 물에 비친 모습이 환상적이었죠. 이런 숨은 보석을 발견하는 기쁨, 이것이 진짜 여행이었습니다. 부산에서는 감천문화마을을 찾았습니다. 한국의 산토리니라 불리는 곳이었죠. 하지만 저는 화려한 벽화보다 주민들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관광지가 되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집값이 올라서 원주민들이 떠나고 있어요. 한 주민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발전의 그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도 진실한 여행 콘텐츠의 일부였죠.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촬영은 특별했습니다. 한라산을 오르며 만난 산악구조대원이 들려준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죠. 외국인 조난자가 있으면 더 신경 써요. 멀리서 왔는데 나쁜 기억 갖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의 말에서 한국인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손님을 대하는 진심이었죠. 3주간의 촬영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김현수 과장과의 마지막 미팅에서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든 씨가 찍은 영상 미리 봤어요. 좋은 것만 담지 않아서 오히려 좋아요. 진짜 백이네요. 편집실에서 영상을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매력은 완벽함이 아니라 계속 나아지려는 노력이었다고요. 문제를 숨기지 않고 개선하려는 자세, 그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폐광촌의 부활 마이너스 정선 이야기를 업로드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댓글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한국을 보여주는 영상이 나왔네요. 관광 홍보 영상이 아니라 진짜 이야기. 한국 시청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제점을 지적해줘서 고맙다. 이런 피드백이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댓글들이 달렸죠. 시리즈가 진행될수록 한국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이 나라의 힘은 화려한 외면이 아니라 내면의 성찰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자세, 그것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리사가 말했습니다. 이든, 우리가 중국에서 겪은 일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눈이 생겼잖아. 맞습니다. 통제와 검열을 경험했기에 자유의 가치를 더 잘 알게 됐고, 가짜 친절을 받기에 진짜 환대를 구별할 수 있게 됐죠. 마지막 에피소드를 마무리하며 에필로그를 녹음했습니다. 여행 유튜버로서 저는 많은 나라를 다녀봤습니다.
화려한 곳도 가난한 곳도 있었죠. 하지만 진정으로 인상적인 나라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용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계속 나아가려는 나라, 문제가 있지만 숨기지 않는 나라. 그것이 제가 본 진짜 한국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남미 여행이었죠. 하지만 조건은 같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달라. 이제 그것이 제 브랜드가 된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겠죠. 때로는 어려운 경험이 더 큰 성장의 계기가 되는 법입니다. 진실을 선택한 그날, 저는 진짜 여행 유튜버가 됐습니다.